그래서 몸통은 유연해야 된다는 거죠. 유연성을 갖추고 개방적인 사람들이 협력과 연대를 할 수 있고요. 그런 사고를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획자의 몸통은 좋은 기획자 혹은 완벽한 기획자가 되고자 하면 저는 머리는 차갑게 몸통은 유연하게 해서 협력과 연대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심장 얘기했나요? 가슴 얘기했나요? 얘기 안 한 것 같은데? 빼먹었나? 감성적인 거 얘기했고 팔다리는 실행을 빠르게 해가지고 빠르게 피드백을 기획에 녹이는 작업들 이게 다 필요해요. 그러면 한 사람의 몸이 돼요. 근데 여기서 필요한 거 혹시 있어요? 사람으로 생존하기에 필요한 거 여기 계신 분은 다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뭘까요? 여기 빨간색 보여요? 이 몸뚱이가 돌고 있는 거 있잖아요. 뜨거운 피. 이게 뭐냐면 열정이거든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 진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돈 많은 사람들은 실력 있는 사람들을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연륜이 쌓이고 자기가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따뜻한 열정을 가진 사람한테 투자를 하고 그런 사람들을 옆에 두려고 해요. 그러니까 실력 있는 사람도 제가 봤을 때 많거든요. 대기업에도 많고 경험 많은 사람들 많아요. 빠른 사람들 많고 좋은 기획자들 많은데 그 사람들이 다 투자받거나 그 사람들이 다 사업가로 가지 않잖아요. 그리고 열정? 요새는 억지로라도 다 열정 가져야 돼. 너무 세상이 척박해서. 근데 진짜 뜨거운 열정을 가진 사람들은 높은 사람들이 알아봐요. 에너지를 느끼나 봐요. 저같이 작은 눈에서도 열정을 느끼나 봐요. 이 눈 안에서. 하부장? 계시나? 일 정말 못해요. 더럽게 못해요. 근데 열정이 제가 20대의 열정보다 두세 배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런 분들은 꼭 기인을 만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면 돈이 붙어요. 그리고 피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죠? 드라큘라네. 재밌습니다. 의사들이 피 좋아하잖아요. 착한 의사 뭐냐? 이거만은 의사.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저 몸뚱아리 전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뜨거운 피가 부르르 뜨거워서 잠도 못 자요. 피가 끓어가지고 제가 피가 끓으면 의사들이 그냥 붙어요. 그래서 그분을 만났고 알볼로 대표도 그런 존재예요. 예.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제 이런 활동을 다 하게 하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차가운 따뜻한 혹은 좋은 착한 의사죠. 네? 네? 그래서 뜨거운 피와 착한 인사를 만나세요. 그러면 뜨거운 열정 혹은 요새는 일을 되게 잘하고 뜨거운 열정까지 좋은데 거기에 조금 좀 플러스 해야 될 게 드라큘라의 피 말고 좀 착한 위인의 피처럼 좀 선한 좀 의지를 가진 피가 필요해요. 열정이 도박을 하기 위한 열정 아니면 떼돈을 더 벌기 위해서 아주 악착같이 뽑아내는 열정 말고요. 좀 착한 열정, 선한 열정. 요새 그렇게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제가 좋은 사람에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사업을 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것 같아요. 이젠 착하지 않으면 사업이 탄력을 받기가 어려운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첨언하면 같은 열정이어도 좀 선한 열정이었으면 좋겠다. 떼돈 벌려고 하는 열정 말고요. 그 다음에 귀인, 의사 만나시고요. 이 뒤에 거는 제가 안 할 거예요. 왜냐면 소셜 프랜차이즈에 대한 얘기고 제 유튜브의 강연의 내용에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강의 내용이 너무 제가 말을 잘 못하거나 너무 짧게 끝나면은 어떨까 했을 때 뒤에 땜빵으로 넣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것만 얘기하고 마무리할게요. 프랜차이즈는 지금 누누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런 사이클을 가지고 있어요. 시스템 자체가. 그래서 누누이 얘기하는 건데 가맹점한테 로열티를 받으면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가맹점한테 로열티를 받지 않고 원가의 마진을 붙이는 방식으로 협력사한테 받기 때문에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거고요. 설명을 하자면 길인데 이런 부분인데 시스템에서 중요한 건 로열티라는 걸 말씀드려요. 일단 기억해 놓으세요. 프랜차이즈는 시스템적인 속성이 있어요. 그 의미는 뭐냐면 시스템을 잘 만들어 놓으면 초기엔 어려워도 그 시스템이 규모의 경제를 만들고 반복 재생되면서 지금 우리 디자이너분들 좀 탄력 붙으니까 일이 줄잖아요. 맞나요? 예. 좀
프랜차이즈는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적인 속성을 가진 모델이에요. 자본주의적인 속성이라고 하면 규모의 경제에 기반한 산업이거든요. 그리고 부의 편중을 기반하고 있어요. 근데 규모의 경제를 만든다는 거는 효율을 만든다는 거고, 그래서 시스템이 잘 작동하면 한 번 만들어 놓은 시스템으로 규모의 경제가 생성이 되면서 돈이 많이 벌리는 거고, 그 두가 다 자본가한테 돌아가는 구조인 거거든요. 비판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시스템 속성을 가지고 있고,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걸 결국 자본가한테 집중된다는 거죠. 독점적 요소. 이 두 가지가 포인트예요. 자본주의의 아주 핵심인 꽂힌 프랜차이즈는. 예, 동의하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프랜차이즈 그렇게 봐요. 근데 제가 말하려고 하는 앞으로의 프랜차이즈 방향은 어쩌면 사람에 집중하고, 그게 가맹점주님이 될지 고객이 될지 뭐가 될지는 진부하지만 사람에 집중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나누느냐, 분배에 포인트가 갈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건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런 왜 그 두 가지 관점에서 프랜차이즈가 가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요. 프랜차이즈가 제가 정의하는 본질은 두 가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프랜차이즈는 정의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뭐 교육 사업이다, 뭔 사업이다, 아니면 뭐 정의하는 사람마다 마음대로예요. 저는 이 공유라는 가치와 브랜딩 관점에서의 프랜차이즈 정의하는 사람이거든요. 프랜차이즈 쉐어링이라는 거는 저는 공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프랜차이즈의 모습은 공유해야 된다는 건데, 그 의미는 아까 그 자본주의적인 속성, 소유를 기반으로 한, 누군가 독점 자본주의가의 소유를 기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고요.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프랜차이즈의 태생에 있어요. 프랜차이즈의 프랭은 프랑스어 말이거든요. 고대 프랑스어고, 그 뜻 자체가 프리랜서 떠오르죠? 영어 좀 하시니까. 자유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속과 속박에서 해방시켜주는 자유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관점은 중세시대 때 나온 관점인데, 영주가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을 다른 사람들한테도 나눠주기 시작해요. 공유해주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권리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유와 권리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잘못 알고 이해하는 것처럼 가불관계로 속박하고 독점하고 뺏고 후려치고 막 그런 개념이 아니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프랜차이즈는 개념적으로 나눠주는 거고, 공유해주고 권리를 주는 거였거든요. 내가 성공한 거를 너도 이렇게 성공해서 돈 많이 가지세요, 이렇게 나눠준 거고 공유해준 거거든요. 근데 이게 시대와 국가와 어떤 기업가들의 개인의 성향을 거쳐, 마인드를 거쳐서 피폐해진 거죠. 그래서 프랜차이즈는 원래가 공유였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근데 잘못 하실 게, 공유라는 뜻이 되게 여러 가지예요. 영어로 쉐어링이라고도 하고 쉐어드라고도 하고 되게 많은 용어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공유를 공유경제라고 하시면은 조금 작은 의미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화를 단순하게 필요한 사람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한테 그냥 주는 거는 그 자체로 공유라고 표현은 하지만, 공유경제라고 하지만 뭔가 가치를 따뜻하게 만드는 건 아니거든요. 역시 에어비앤비가 작동해도, 에어비앤비가 잘 돼도 에어비앤비로 돈 버는 사람은 에어비앤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결국은 에어비앤비의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혹은 그 안에 자본주의적 속성을 가지고 있는 구성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유경제, 우리가 알고 있는 재화를 단순하게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잘 활용해가지고 필요한 사람한테 빌려주고 나눠주는 그거는 실제로 제가 의미하는 공유는 아니에요. 제가 의미하는 공유의 의미는 나눔이거든요. 근데 공유경제라는 책이 있어요. 번역서인데 한번 그걸 보시면은 아는데, 저도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됐어요. 그 공유는 영어로 어떻게 쓰냐면 쉐어링 이코노미나 쉐어드 밸류 이런 걸로 안 써요. 뭐로 쓰냐면 더 이코노미 오브 커뮤니온이라고 쓰거든요. 커뮤니온에서 그 전미사를 보면 유니온인데, 그게 의미가 뭐냐면 공동체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공유 경제에 대한 그 개념이, 공유라는 그 키워드가 어디서 오냐면 최초로 시작됐던 거는 1940년대
2차 대전, 세계대전이 일어나잖아요. 이탈리아에서도 독일하고 전쟁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하고 죽고 피폐해질 때 거기에 이탈리아의 이름을 제가 못 외웠는데 이름을 적어놓은 이름을 읽어드리면 유명한 앞으로 저로 인해서 알려질 사람이니까 외우세요. 예. 끼아라 루빅이라는 사람이에요. 예. 그 사람이 실제로는 카톨릭 정신에 입각해서 포콜라레라는 운동을 주창해요. 그게 뭐냐면 종교 이탈리아인이든 독일인이든 그거 상관없이 그냥 인류의 관점에서 지금 배고프고 가난하고 힘든 이런 사람들끼리 서로 협력하고 연대하고 따뜻하게 나누고 돌보아서 공동체를 만드는 거였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거였냐면 부자들이 돈이 많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냥 기부를 해요. 그 공동체에.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도 같이 이렇게 잘 먹을 수 있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이 포콜라레 운동 정신은 종교를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하고 단순히 기부하는 게 아니라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가지고 거기 삶의 공동체를 만들어가지고 그 공동체 자체가 살아나게 만드는 거예요. 좀 개념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단순히 기부하고 이런 거랑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포콜라레라는 공동체가 전 세계에 지금 현재 44개 국가에 있고 잘 작동해요. 그러니까 그 동네를 하나의 공동체로 만든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거는 카톨릭 정신에 입각하고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서 한 거지만 실제로 기독교인들만 이런 게 하는 게 아니에요. 불교 이런 데도 다 전파가 됐어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세계 포콜라레 연맹 그런 것들을 하거든요. 포콜라레의 뜻이 뭐냐면요. 난로라는 뜻이에요. 난로에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난로에 우리 가족들이 다 모이면 옷도 마르고 따뜻하게 온기를 느끼잖아요. 그리고 서로 가족들끼리 돈독해지고 대화를 나누고 따뜻하게 잠이 드는 그런 이미지잖아요. 그래서 포콜라레의 이미지가 그걸 담고 있어요. 나눔과 돌봄, 협력과 연대, 그리고 공동체. 포콜라레 정신에서 시작해서 나온 키워드가 공유경제인 거예요. 공유. 근데 지금 IT 기반과 온디맨드 이런 것들의 어떤 기술 기반의 회사들, 철저하게 자본주의적인 기업들이 공유경제 키워드를 갖다 쓰면서 공유경제가 뭔가 이렇게 그냥 막 산업을 키우고 막 돈을 누군가 막 이렇게만 하면 다 공유경제라고 잘못 오인시킨 거죠. 하지만 공유의 경제에서의 공유는 따뜻한 나눔과 돌봄의 가치에서 파생돼요. 그래서 공유는 무조건 따뜻하고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프랜차이즈 사업, 브랜딩 사업이라는 거는 뭔 의미냐면요. 이거는 브랜딩의 개념을 잘 정의하는 게 중요한데 저는 브랜딩을 보이지 않는 힘을 믿게 하는 거고 이성의 판단을 어떻게 보면은 감성화시키고 그리고 구매자들로 하여금 하나의 공동체를 느끼게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주창하는 사람들 많아요. 저도 그런 사람들의 영향을 받았고 근데 브랜딩을 해보니까 그래요. 브랜딩을 공동체 정신에 입각해서 하지 않으면 구매로 잘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아주 좋은 제품이 아닌 이상. 심지어 좋은 제품도 오래가지 못하더라고요.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 결론에 이루어졌죠. 그래서 좋은 브랜딩은 결국 공동체를 만드는 과정이고 프랜차이즈의 공동체라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로열티를 내는 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브 앤 테이크. 중세 시대 때도 권리를 주면서 로열티를 받죠. 그리고 로열티를 받는 거는 어떤 의미를 또 경제학적으로 갖고 있냐면 보통 그 로열티라는 거는 내가 잘 돼야지 너가 잘 되는 거거든요. 내가 매출이 높아야 매출 대비 몇 프로의 로열티 어떤 특정 금액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내가 잘해야 로열티를 받는 거예요.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해야 로열티를 받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로열티라는 거는 사실은 로열티가 작동한다는 거는 공동체가 작동하고 있다는 거고 강한 신뢰가 기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평적인 관계라는 거고 그리고 기브앤테이크가 파트너십으로 잘 자리 잡았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로열티가 작동한다면 프랜차이즈들은 상생할 수 있는 정말 같이 갈 수 있는 파트너십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모델이 만들어진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랜차이즈가 강력하게 브랜딩 돼야 되고 그게 공동체로 이루어져서 공동체 과정을 통해서
점주님들과 프랜차이즈 본사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작동을 해야지 로얄티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냥 내라고 하면 로얄티라고 생각하면 안 주죠. 돈이라고 생각하면. 근데 응당 받아야 돼, 주고 받아야 돼. 서로 신뢰를 관계를 기반으로 한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한 주고 받을 거라 생각하면 강하게 연결되면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 서로가 잘 돼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브랜딩 하는 과정들, 공동체를 만드는 과정들을 하려면 결국은 점주님들이나 우리 업에 대해서 노동이라고 풀면 안 되고 좀 철학적으로 접근해가지고 좀 사업에 접근을 해야지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 커뮤니티화 시킬 수 있고 강한 신뢰를 만들 수 있다. 철학적으로 접근해야겠다 생각까지 이르릅니다. 제가 그러면은 궁극적으로 너 뭐 할 거냐고 했을 때 제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거는요, 프랜차이즈 씬에 있잖아요. 제가 프랜차이즈 너무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확장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동네발전소 협동조합을 하면서 프랜차이즈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일반적인 독립 자영업자들에 대한 삶과 그 사람들의 중요성을 같이 경험하고 있어요. 하나에서는 골목을 살리는 일, 하나는 국가의 경제를 살리는 일을 하고 있죠. 두 개를 쪼갤 수는 없지만 다르지만 저는 이 두 개의 가교 역할을 사실은 지금 공유FC 커뮤니티를 통해서 만들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동네발전소를 하다 보니까 이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협동조합 혹은 협동조합을 넓게 봤을 때 사회적 경제 영역에 많이 없어요. 역량면에서 외식업으로 한정했을 때. 근데 이 자영업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많이 있냐면 프랜차이즈 본사 기업에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당장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바빠서 누군가를 도와줄 수 없는 거 저는 공감해요. 쉽지 않죠. 근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 일부를 이 동네에 있는 자영업자들한테 조금이라도 써주면 송민섭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저기 토담골에 메뉴판 하나 그냥 쉴 때 한 30분만 투자해서 만들어주면 세상은 바뀐다는 거죠. 네. 사이물이든 어렵지 않잖아요. 우리 프랜차이즈는 지식 기반 사업이잖아요. 돈이 들어가는 건 매장 권리금이랑 뭐 이런 거밖에 없잖아요. 다 우리의 인건비잖아요. 우리의 노동력인데 이걸 좀 따뜻하게 조금만이라도 써주면 자영업자들이 살아난다니까요. 자영업자 사회적 경제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돈 정말 모르고 돈 관심 없고 돈 벌 줄 모르는 사람들이 다 우글우글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 경제 한다고 외쳐요. 그러니까 돈이 잘 안 벌려요. 먼저 사회적 가치를 쪼주면 개념적으로 돈이 벌릴 것 같지만 세상 일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기적인 수많은 사람들로 만들어진 경제잖아요.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유FC라는 게 그 가교 역할을 조금이라도 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걸 플랫폼으로 만들고 싶은데 그걸 공유FC 통해서 모임인 공유FC에서 만들고자 하는 건 아니고 제가 나중에 하려고 하는 프로젝트나 사업을 통해서 이 전체 사이클을 생태 사이클, 상생의 생태 사이클, 집단지성에 기반한 소셜 플랫폼을 만들고 싶고요. 이 내용은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제가 이런 분야의 일들을 할 거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비즈니스 모델화하고 이거를 어떻게 구현할지에 대한 그것들은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셜 프랜차이즈의 개념인 건데 착한 프랜차이즈라고도 해도 되고요. 아니면 누군가를 공유하는 프랜차이즈라고 봐도 되는데 제 용어로는 소셜 프랜차이즈의 공식은 FC가 프랜차이즈가 아니라 further convergence 하면 좋겠다. 이 컨버전스는 기술을 융합하는 그런 개념의 측면보다 다양하게 이렇게 받아들이고 다양한 관점으로 보는 걸 말하는 거고요. 시간이 없어서 막 생략하는 게 죄송합니다. 멀리 보는 거. 프랜차이즈를 뭔가 좀 더 깊이 있게 보면서 또 멀리 볼 수 있는 그런 사고를 가져서 further convergence 하면 브랜딩과 쉐어링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까 프랜차이즈들이 자영업자들의 관심을 갖거나 아니면 아까 뭐 여러 가지 얘기 드렸던 것처럼 좀 넓은 시각과 따뜻한 시각으로 좀 이렇게 좀 결합하고 나누고 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공식이 성립이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BS가 결국 베스트 석세스가 되지 않을까 하는데 컨버전스 제가 너는 왜 많은 일을 여러 개 하느냐라고 하죠. 근데 이제 마무리예요. 근데 깊이 있는 일을 한 가지만 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는 많은 일을 하고 싶어요. 지금처럼.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우리 외식업이나 프랜차이즈업에서 프랜차이즈업은 조금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푸드 산업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 것 같아요? 네, 주방에서 주방일 해가지고 이렇게 자수성가해서 올라온 사람들이 이 산업을 주도하고 있나요? 대부분의 주도하는 사람들은 다른 씬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기술 기반, 마케팅 기반, 혹은 더 다른 산업에 있는 사람들이 저희 산업을 주도하고 있고, 그건 더 가속화될 거예요. 기술 기반의 사회가 지금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노동자로 전락할 거예요, 외식업 종사자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업을 누가 잘 이해하느냐인데, 그 사람들이 업을 이해를 잘하는 거예요, 우리보다. 이상하죠? 반어법적이죠. 우리가 외식 프랜차이즈 사이드에서 오래 일했고 교육팀에서 계속 교육 일만 하는데 내가 어떻게 나보다 더 잘 알아 하지만, 실제로 제 학교 동문들로 다 이렇게 데일리 호텔이라는 데 아세요? 그 데일리 호텔을 어떤 사람이 한 거냐면, 다른 사람들은 세종대라고 하니까 세종대 호텔관광학과가 한 줄 알아요. 세종대 공대생이 호텔관광학과를 6개월 복수 전공하고서 수업을 하나 듣고서 만들어서 산업을 판도를 바꿔놨어요. 네, 호텔스닷컴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저희 사이드에 있는 모든 그 외식, 호텔, 여행 이런 산업들을 아예 패러다임 판 자체를 바꿔서 이 산업 자체를 키운 사람은 우리 종사자들이 아니라 다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업을 이해해서 만든 거거든요. 산업을 변화시킨 사람들.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산업의 폭이나 그런 게 깊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설명한 게 아니라 어떤 분이 그랬어요. 그분은 기술 기반의 회사를 운영하면서 전공이 저희 전공이에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여기 외식업 종사자들은 어떤 식이냐면, 예를 들어 보물이라는 게 있어요. 땅 안에 보물이 있는데 외식업 하는 사람들은 곡괭이 가져와가지고 막 이렇게 판대요. 딱 지점을 정확히 찝어서 막 곡괭이로 판대요. 근데 IT 기술과 여러 가지 융복합적인 사고나 아니면 다른 씬의 뭐 심리학 아니면 인문학 이런 거에 다른 씬에서 뭔가 내공 있는 그런 다른 씬에 있는 분들이 와서 하는 거는 막 다 찔러본대요. 중요한 건 뭔지 알아? 다 찔러본데 포크레인 사부를 다 찔러본대요. 그래서 막 찔러보다가 여기 파면 깊이 팔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분들이. 근데 우리는 포인트는 정확히 짚는데 곡괭이로 파고 있는 거래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업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포크레인 가져가지고 막 찔러본대요. 근데 딱 뭐 예를 들어 무슨 GIS나 어떤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딱 파악이 되면 거기를 포크레인 삽으로 빡 집어 누르면서 쫙 끌어올린대요. 그게 지금 우리 외식업 혹은 프랜차이즈업에 있는 사람들이 처한 현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컨버전스가 그런 면에서 더 중요한 거예요. 탄력적인 사고도 중요하지만 다른 분야의 이 업종을 모르면 우리는 노동자로 전락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사람들은 돈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직까지. 근데 우리가 따뜻한 공유를 이해하지 못하면 좋은 프레지를 만들 수 없다는 생각도 또 한편으로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뜻한 공유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이런 거, 컨버전스한 사고들, 네, 브랜딩, 공동체를 만드는 작업들, 그래서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지금 제가 다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관점으로 다양한 사람들과 융합을 해서 다양한 시도들을 해서 땅을 계속 여러 개 팔 거예요. 네, 삽 가지고 외식업 프랜차이즈업에 막 미친 듯이 팔지 않을 거거든요. 뭐 숟가락 아니면 다행이야.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다양하게 할 거고, 마무리하면요, 길어서 힘들어하시네요. 이거는 저도 제 얘기 아닌데 제가 의미 있어 하는 건데요. 혹시 그 싸이월드 만드신 분 아세요? 싸이월드. 그분이 꿈에 대한 얘기를 3가지를 해요. 제 꿈에 대한 얘기를 아까 제가 했던 얘기들 했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꿈을 가는 길은 되게 단군 신화에 보면은 곰과 호랑이 그거 알잖아요.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제가 아까 막 그래프 그리면서 힘들게 왔는데, 제가 있을 때는 제가 나락으로 떨어졌다고 보였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힌트를 얻었던 거는, 그분이 그래요. 곰과 호랑이를 바꾼 게 30일이 걸렸잖아요. 30일째 걸렸잖아요. 30일째 바뀌어졌잖아요. 그죠? 사람으로 바뀌어졌잖아요. 근데 호랑이는 도망갔고, 곰이 30일째 기다렸다가 무식하게 있다가 성공을 했잖아요, 인간에. 성공이란 게 그런 거래요.
29일째까지는 사람 계속 곰인 거예요. 30일이 돼야지만 갑자기 사람이 되면 성공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29일째 다 포기한다는 거죠. 성공의 과정이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해요. 계단식 성공, 그건 얘기 많이 들었을 거잖아요. 계단식으로 해서 요 지점에서 올라갈 때 딱 올라가니까 계단의 요 끝에 있는 거를 결코 잊지 말라, 그런 의미인 거고요. 그분이 또 한 가지 얘기한 거는요, 사업이란 거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차에서 뛰어내린다고 생각하잖아요. 갑자기 달리는 차에서 막 뛰어내리는, 안정적인 차에서 갑자기 뛰어내리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사업 세계에 뛰어드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분은 사업은 배에서 뛰어내리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일렁이는 이렇게 안정적인 파도에서 배에서 딱 뛰어내리는 게 사업인데, 그 의미는 뭐냐면 배에서 떨어지면 사람이 물속으로 깊게 들어갔다 올라가잖아요. 부력에 의해서. 그래서 사업이란 거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 경험을 한대요.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 근데 찍고 많이 깊숙이 들어가야지 훅 올라오는 것처럼 이렇게 부력을 통해서 올라오는 그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제 그래프가 이렇게 그 진폭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거기서 사업을 하고 도전을 하고 새로운 일을 벌릴 때마다 진폭 크게 올라온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우상향 그래프가 나온 거거든요. 전 거기서 그런 의미를 찾았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꿈과 비전, 성공을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어떤 높은 탕화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비전이나 꿈을 멀리 있는 탑으로 생각한대요. 그러면 무섭고 두렵고 힘들어 보여서 안 올라간대요. 근데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성공이란 게 뭐냐고 저한테 물어보면, 꿈이 뭐야? 너는 왜 이렇게 꿈이 명확해가지고 너는 잘 가는 것 같다고, 너 꿈은 어떻게 만들어졌어? 이러면 저는 수많은 경험과 수많은 도전들을 통해서 꿈의 어떤 그 경험의 조각들이 모아보니까 하나의 그림이 됐다. 저는 그게 꿈인 것 같다. 왜냐면 그림이 아직 완성되진 않았는데 붙여져가지고 하나의 그림처럼 형상화됐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분도 그 얘기를 해요. 꿈을 상아탑이나 탑으로 생각하면 두려워서 올라가지 못한대요. 멀리 보이고 밑에서 보니까. 근데 꿈을 퍼즐로 보면, 퍼즐 그림판으로 보면 누구나 꿈을 막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가지면 그게 그림판으로 점점 그림판을 맞춰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전체 판이 보이기 때문에, 그림이 그려지는 그 그림 중간 과정들이 보이기 때문에 꿈에 도달하기 쉽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사람이 IT 씬에 2명이 있어요. 실패했지만 이동영 대표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제 꿈과 비전과 제 기업가로서의 뭐 그런 걸로 이 3가지 포인트를 얻었고, 그 다음에 경험 면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합니다. 짧잖아요, 사실 짧거든요. 근데 경험치는 좀 많아 보이는 느낌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어떤 거를 좀 쉽게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아까,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 일을 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여쭤보셨잖아요. 그게 뭐냐면, 저는 물리적 경험이 길진 않지만 물리적 경험이 하나의 선이라고 하면, 저는 그 선을 수많은 도전과 실행으로 이렇게 진폭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한 직장 생활에서 무난하고 평이하게 20년을 근무한 사람과 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여러 개의 사업을 했거나, 아니면 하나의 사업을 할 때 정말 많은 시도와 도전을 통해서 자기를 혹사시키면서 경험한 사람들의 경험치가 같을 수가 있다는 걸 저는 알아요. 그게 제가 짧은 경험을 합리화시키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하는 그 본엔젤스라는 그 첫눈이라는 거를 그 네이버에 인수시켜서 몇 천억 자산가가 된 되게 존경하는 VC 벤처 캐피탈 대표님이 하신 말씀이신데, 왜 사람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3가지 얘기하면서 제가 아까 했던 얘기 마저 이어서 할게요. 일과 삶의 균형, 워크 라이프 밸런스. 일과 삶의 균형이 유행인 듯, 욜로가 유행인 듯 사람들이 외쳐댄다. 근데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 근데 그게 자기는 좋은 가치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성공한 사람들이 더 일과 삶의 균형을 많이 맞춘다고 그러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근데 그걸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일과 삶의 균형을 아주 성공하지 않았을 때, 혹은 그게 제일 중요한 가치로 말한다는 거죠. 그분은 무슨 말이냐면, 일과 삶의 균형을 그 사람들이 만들 수 있었던 거는 치열하게 고민하고 사업하고 도전해봤기 때문에, 가정의 중요성, 삶의 규정성을 알게 된 거기 때문에 일과 삶의 균형을
나중에 맞추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려고 그게 인생의 절대적인 신봉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욜로가 무조건 대세다 요새. 그리고 뭐 100년 사는 것도 아닌데 지금 돈 번 거 70% 써. 그리고 난 지금 직장생활 하는 것만으로도 만족해. 이렇게 사는 일반적인 보편적인 사람들의 얘기를 깨는 거예요, 전면으로. 성공한 사람들이야말로 일과 삶의 균형을 아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그걸 알 수 있는 이유, 가정에 더 충실하고 더 삶에 집중할 수 있는 거, 그 사람들은 결국 그렇게 삶의 중요성을 사업을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가정의 중요성을 사업을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다. 그래서 일과 삶의 균형의 새로운 시각을 창업자들로부터 가지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래프예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10년 된 직장생활 한 사람하고 1년 사업한 사람하고 누가 경험치가 많고 누가 더 인사이트가 있을 거라고 하는데, 저는 제가 성공한 사람이 아니어서 어디 가서 말은 안 했지만 제가 10년 정도 된 사람들이랑 얘기하면 간혹 내가 이 사람보다 인사이트가 높을 때가 있다고 경험할 때가 있거든요.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 내가 성공은 안 했으니까 말은 못했어. 근데 그분이 정의해 주시더라고요. 그 4차 산업시대, 이 시대에서의 성과는 시간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전에 노동자들이 만들어낸 제조시대는 이 시간을 많이 투여한 사람이 경험치와 어떤 성공 인자를 갖지만, 지금 시대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는 산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짧은 시간에도 누가 몰입을 많이 하느냐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자기 창업 경험을 얘기해 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1시간 일하고 퇴근했다가 8일 후에 이제 8시간 후에 다시 와서 일을 한 사람과 1시간을 일을 하다가 쉬지 않고 다시 1시간을 더 일을 하는 사람들, 몰입해가지고. 기계를 돌리다가 끊기면 다시 기계를 부팅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기계 관점으로 봐도. 그래서 몰입을 해가지고 집중된 시간에 몰입을 해서 쭉 일을 한 사람들의 그 효과는 같은 시간이어도 2배, 3배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량과 어떤 경험이나 이런 것들은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시대는 몰입이 중요하다는 거고, 몰입이 학습 효과를 만들기 때문에 20대 경영자들이 간혹 30, 40대보다 더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거는 결국 몰입을 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직장 생활을 오래 하는 게 많이 대기업에서 오래 하는 것만이 그 좋은 가치가 아닌 거를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3년쯤은 도전해보라는 거예요, 그분 얘기는. 평생 몰입하고 평생 그렇게 일에 미치지 말고 뭐든지 3년 정도 해보면 결과가 난다고 하는데, 이게 딱 깨달은 건 동네 발전소가 3년 차가 됐거든요. 이제 내년 되면 정확하게 기간은 3년인데 되게 탄력을 받는 게 보여요. 제가 이상한 짓만 안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알볼로 이제 4년 차고 4년 됐는데 제가 원래는 2년마다 그만둬요, 회사를. 생각해보니까 2년이 안 돼. 2년 근수로서 메뚜기 삶을 살았거든요. 메뚜기 많겠지만 우리 프랜차이즈 씬에. 근데 저 처음으로 버텼어요. 4년 정도 일해보자. 나도 나이도 많고 이제 좀 버텨보자. 인내심 없다고 사람들이 그러는데 난 성실한데 인내심 없는 게 너무 그 평가받는 게 싫어서 버텨봤는데, 그래서 3년차 됐을 때는 지옥같이 회사가 다니기 싫었어요, 사실은. 막 나와서는 알볼로 땡큐 베리 머치, 알볼로 가드 블레스 유 이러지만 싫었어요, 알볼로가. 근데 버텼어요. 근데 지금 저한테 좋은 기회들이 지금 막 열리고 있어요. 그래서 3년은 미쳐봐야 된다, 누구든. 그건 직장인이든 누구든. 그래서 아직 직장에서 아무 도전도 하고 있지 않은 평범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3년 정도는 아직 아주 40대여도 도전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끝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